검은 강물이 아가리를 벌린 짐승처럼 배전을 들이받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뇌성병력만이 이 위태로운 쪽배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달구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이 악물고 삼키며 젖먹던 힘을 다해 그물을 당겼다. 평소의 묵직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강바닥의 바위덩어리를 통째로 끌어올리는 듯한 끔찍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굳은 살을 파고들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이 그의 눈을 때렸지만 달구의 눈동자는 오직 팽팽하게 당겨진 그물줄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놈들이 말하는 대물도 강물에 휩쓸려 내려온 통나무도 아니었다. 그물 끝에서 전해져 오는 기이한 진동과 물컹한 감촉은 분명 살아있는 것의 무게였으나 물고기의 파닥거림과는 결이 다른 축 늘어진 육신의 무게였다. 달구의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거친 소리가 터져 나옴과 동시에 번개가 하늘을 찢으며 강물을 하얗게 비쳤다. 그 순간 거친 파도 사이로 솟구쳐 오른 것은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린 사람의 손이었다. 그 손은 마치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요청하듯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 있었다. 달구는 순간적으로 배전을 놓칠 뻔했으나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혀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에 퉁퉁 부른 사내의 몸뚱이가 좁은 배 바닥에 처박혔다. 비릿한 강물 냄새 사이로 역겨운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달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사내에게 다가갔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자 사내의 참혹한 몰골이 드러났다. 고급 비단으로 지은 관복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렸고 가슴팍과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상처가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검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배 바닥에 고인 빗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달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코 밑에 갖다 대었다. 미약하지만 뜨거운 숨결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달구는 사내의 품을 뒤져 지혈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그때 사내의 옷자락 사이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달구가 그것을 꺼내려는 찰나 강둑 저편에서 횃불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고함 소리가 점차 선명해졌다. 이 잡듯이 뒤져라. 강하류로 떠내려갔을 것이다.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광군이었다. 달구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이 사내는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쫓기는 몸이었다. 그것도 광운들이 이 포구 속을 뚫고 쫓을 만큼 중죄인이라는 뜻이었다. 달구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강가에서 죽은 듯이 살아온 벙어리 어부였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입을 닫고 귀를 닫은 채 숨만 쉬며 사는 것이 그의 생존 법칙이었다. 이 사내를 구해주었다가는 자신마저 휘말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다시 강물에 밀어 넣어야 할까? 달구는 사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사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사내가 갑자기 달구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이었지만 그 악력에는 살고자 하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를 내뱉었다. 살, 아야, 한당. 그 한마디가 달구의 뇌리를 강타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 역시 살고 싶어서 비겁하게 도망쳐 이곳까지 흘러들어오지 않았던가. 달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재빨리 삿대질을 하여 배를 갈대숲 깊숙한 곳으로 몰았다. 억센 갈대들이 배전을 스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 밖으로는 새어 나가지 않았다. 달구는 익숙한 솜씨로 미로 같은 수로를 빠져나가 자신의 낡은 오두막이 있는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강둑의 횃불들은 여전히 이리저리 움직이며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달구는 사내 위에 젖은 그물과 잡다한 어구들을 덮어 위장했다. 만약 놈들이 배를 발견한다 해도 그저 고기 잡는 어부의 배로 보이게 해야 했다. 배가 무태 닿자마자 달구는 사내를 들쳐 업었다. 물을 먹은 옷과 사내의 몸무게가 천근만근이었지만 달구는 휘청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그는 기척을 죽이며 오두막 뒤쪽에 헛간으로 들어갔다. 헛간 바닥에 깔린 집 더미 위에 사내를 내려놓은 달구는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달구는 부시를 쳐서 희미한 등불을 켰다.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특히 허벅지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고 주변 살은 검게 변색되어 독이 퍼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달구는 서둘러 아궁이에서 숯가루를 가져와 상처 부위에 뿌리고 찢어낸 옷가지로 단단히 동여맸다. 으? 사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비틀었다. 달구는 사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귀티가 흐르는 이목구비였으나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패여 있었다. 관복의 흉배에는 호랑이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무관이었다. 그것도 꽤 높은 지위의 장수임이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쫓기고 있는 것인가? 역모인가? 아니면 간신들의 모함인가? 달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지만 그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수색대가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친 모양이었다. 달구는 등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횃불의 행렬이 마을 집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광운들의 호통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달구의 오두막은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저들은 돋고 오를 대로 오른 독사들이었다. 달구는 뒤를 돌아 누워있는 사내를 보았다.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폐하, 밀지를. 달구의 귀가 번쩍 뜨였다. 밀지? 왕의 비밀 명령서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사내는 역적이 아니라 왕의 밀명을 수행하던 중 변을 당한 충신일 수도 있었다. 달구는 사내의 젖은 관복을 벗겨내다가 품속 깊숙한 곳에 꿰매진 안주머니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안주머니를 열어보니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작은 두루마리가 나왔다. 이것이 그가 말한 밀지인가?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쥐었다. 묵직했다.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쩌면 천하를 뒤흔들 비밀이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달구는 펴보지 않았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기도 했거니와 내용을 아는 순간 목숨이 더 위태로워질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다. 달구는 두루마리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헛간 구석에 쌓인 낡은 함지박 밑바닥 깊숙이 숨겼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쓰레기 더미 아래였다. 그때 오두막 살인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없느냐? 관군의 고함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려왔다. 달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벌써 여기까지 들이닥친 것인가? 달구는 헛간 문을 잠근 채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갔다. 마당에는 3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이놈, 귀가 먹었느냐? 왜 불러도 대답이 없어? 관군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달구의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다. 달구는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과 귀를 가리켰다. 그리고 어버버 하는 소리를 내며
손사래를 쳤다. 재수없게 번거거린 놈이군. 우두머리는 멱살을 거칠게 밀치며 침을 뱉었다. 달구는 바닥에 넘어지며 굽신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관군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쫓았다. 그들은 마당을 둘러보고 부엌을 기웃거렸다. 한 놈이 헛간 쪽으로 다가갔다. 달구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헛간 안에는 사내가 숨어 있었다. 만약 놈이 문을 열어젖힌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어이, 거긴 뭐냐? 냄새가 고약한데. 관군이 헛간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달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5년 동안 숨겨왔던 살기가, 억눌러왔던 본성이 꿈틀거렸다. 놈이 문을 여는 순간 놈의 목을 물어뜯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달구의 몸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만둬라. 딱 봐도 생선 썩은 내 진동하는 창고 아니냐. 비도 오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 이 근처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어. 우두머리의 말에 헛간 앞의 관군이 칫소리를 내며 손을 거두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병신놈. 그들은 횃불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달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빗소리가 다시 고요하게 마당을 채웠다. 달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진흙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는 헛간을 노려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거대한 운명에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그의 평화롭던, 아니 죽어있던 삶은 오늘 밤 끝났다. 달구는 헛간으로 돌아가 사내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결연한 눈빛으로 사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 남자가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지독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아 돌았다. 최무진은 마치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낡고 그을린 석가래가 어른거렸고 눅눅한 흙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약초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손을 가져가려 했으나 돌덩이처럼 무거운 팔은 바닥에서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진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리 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은 마치 독사가 살점을 파먹는 듯 생생했다. 독이다. 놈들의 칼날에 묻어있던 비상이 혈관을 타고 퍼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저승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머리맡으로 드리워졌다. 거친 벗을 입은 사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짐승처럼 깊고 고요했다. 달구는 깨어난 사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사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무장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달구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투박한 질그릇을 사내의 입가에 가져갔다. 갓 잡은 붕어를 푹 고아 만든 죽의 해독에 좋다는 엉겅퀴와 질경이를 지식여 넣은 것이었다. 비릿하면서도 쓴 냄새가 진동했다. 최무진은 고개를 돌려 거부하려 했으나 달구의 단단한 손이 그의 뒷목을 받쳐 올렸다. 거부할 힘조차 없는 무진은 억지로 죽을 받아 넘겨야 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위장이 요동치며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자네는 누구인가? 무진이 힘겹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대답 대신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달구는 그저 자신의 귀와 입을 가리키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번거리라니. 무진은 절망적인 탄식을 속으로 삼켰다. 이 외진 곳에서 말조차 통하지 않는 이에게 목숨을 의탁해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다. 한편 마을 관아의 동원마루에서는 서슬퍼런 고함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 밥버러지 같은 놈들, 그 몸으로 멀리 갔을 리가 없지 않느냐.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일렀거늘.
형암 조필두는 손에 든 곰방대를 집어던지며 포졸들을 닦아세웠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불안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제 놓친 그자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었다. 조정의 권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자신의 출세길을 열어줄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그자가 가진 물건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조필두 자신의 목은 물론이고 그를 비호하는 뒷배들까지 모조리 멸문지화를 당할 판이었다. 강하류는 물론이고 갈대밭 쥐구멍 하나까지 다 뒤져. 만약 놈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놈들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칠 것이다. 조필두의 호통에 이방과 포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을 전체에 다시금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달구는 사내에 다리에 감아놓은 헝겊을 풀었다. 상처는 여전히 흉측했다. 검게 죽은 피고름을 짜내기 위해 달구는 불에 달군 쇠칼을 집어들었다. 무지는 칼날을 보자 본능적으로 움찔했으나 달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제압했다. 참아야 산다.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달구가 망설임 없이 환부를 도려내자 무지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어 허공을 향해 입만 쩍 벌린 채 몸을 뒤틀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달구는 능숙한 솜씨로 썩은 살을 발라내고 미리 씹어서 으깨어 놓은 약초를 상처 깊숙이 채워 넣었다. 그 손놀림은 투박한 어부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빠르고 정확했다.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무지는 기이함을 느꼈다. 이 벙어리 사내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그것은 노를 젓거나 그물을 당겨서 생긴 굳은 살과는 위치가 달랐다. 검을 쥐는 자들만이 가지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그 딱딱한 흔적, 그것은 무진 자신이 평생을 달고 살아온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갈대숲 깊은 곳에 자리한 오두막 주변은 묘한 정막에 쌓여 있었다. 달구는 사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관아의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달구는 헛간 구석에 쌓아둔 장작 더미를 무너뜨려 입구를 교묘하게 가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게를 지고 강가로 향했다. 물고기를 잡는 척하며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강가에는 이미 몇몇 포졸들이 뱃사공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어이 벙거리, 어젯밤에 수상한 놈 못 봤나? 피를 흘리는 놈 말이다. 포졸 하나가 달구를 발견하고 창대 끝으로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달구는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비는 신용을 했다. 에이, 재수없게 또 이놈이네. 말귀도 못 알아쳐먹는 병신한테 물어봐야 입만 아프지. 포졸들은 침을 뱉으며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달구는 굽신거리는 자세를 유지한 채 곁눈질로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과 움직임을 살폈다. 훈련이 덜 된 오합지졸들이었다. 하지만 수가 문제였다. 마을 전체가 포위망 안에 갇힌 형국이라 지금 당장 무진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달구는 다시 배에 올라타 그물을 던졌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물이 수면 위로 펼쳐졌다. 5년 전 그가 스스로 봉인했던 칼 대신 잡은 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사그라들었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살려야 한다. 저 사내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저 사내를 통해 비겁하게 살아남았던 자신의 과거를 구원받고 싶은 것일지도 몰랐다. 달구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지만 물결 위에 비친 눈동자만은 예전 그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달구는 깜짝 놀랐다. 정신을 잃고 있어야 할 무진이 헛간 벽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헉, 헉. 무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는 자신의 품을 미친 듯이 더듬고 있었다. 없어졌어. 무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다. 네, 밀지. 전하의 밀지가?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집 더미를 헤집었다. 상처가 터져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밀지가 없으면 그는 역적의 누명을 벗을 수 없을 뿐더러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할 방법도 요원해지는 것이었다. 달구는 그런 무진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밀지는 헛간 구석 함지방 밑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내어주기엔 일렀다. 이 사내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자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기백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갈대숲의 바람소리가 귀곡성처럼 들려왔다. 달구는 끓인 약물을 다시 무진에게 먹였다. 무진은 탈진한 듯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네,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무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부라고 하기엔 기척을 죽이는 법이나 상처를 다루는 솜씨가 너무나 익숙해. 무진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달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장작불을 수석거릴 뿐이었다. 불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갈대를 밟는 소리,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의 발소리였다. 달구의 손이 장작을 수석거리던 부직갱이를 멈췄다. 그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놈들이다. 낮에 다녀간 포졸들이 아니다. 기의 흐름으로 보아 고도로 훈련된 살수의 기척이었다. 형암이 보낸 사병들 중에서도 정예가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달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헛간 문 쪽을 응시했다. 무진 역시 긴장감 서린 공기를 감지했는지 고통스러운 표정을 거두고 입을 다물었다. 문틈 사이로 달빛을 받은 서늘한 칼날의 그림자가 슥 하고 지나갔다. 하나, 둘, 셋. 최소 3명이다. 달구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작사를 손에 쥐었다. 녹슬고 무딘 작살이었지만 달구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천하의 명검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다. 밖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놈들이 불을 지르려는 것이다. 안에서 튀어나오는 놈을 베어버리겠다는 심산이었다. 달구는 무진에게 눈짓으로 구석에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몸을 굴려 쌀포대 뒤로 숨었다. 달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5년간 닫혀있던 그의 혈도가 뚫리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오두막 지붕 위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불씨였다. 순식간에 메마른 갈대 지붕에 불이 붙으며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화염이 솟아올랐다. 나오너라, 쥐새끼들아. 밖에서 비릿한 웃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달구는 작사를 고쳐 잡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냥꾼이 누구이고 사냥감이 누구인지는 오늘 밤이 지나봐야 알게 될 것이다. 맹렬한 불길이 마른 갈대 지붕을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오두막 전체를 화마의 아가리 속으로 몰아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지푸라기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최무진은 콜록거리는 기침을 토해내며 바닥을 기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달구의 움직임은 침착하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냉철했다. 그는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구석에 있던 낡은 함지박을 발로 걷어찼다. 함지박이 뒤집어지며 그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기름종이 뭉치가 드러났다. 달구는 잽싸게 그것을 낚아채 품속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젖은 거적을 무진의 머리 위로 덮어 씌우며 한 손으로 그의 허리춤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달구의 눈빛이 연기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닫힌 문을 향해 달려드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며 문 밖에 기척해온 신경을 집중했다. 나올 때가 됐는데 타 죽기로 작정한 건가? 밖에서 킬킬거리는 살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달구의 다리 근육이 폭발하듯 팽창하며 방문을 거세게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불붙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문 앞에 서 있던 살수를 덮쳤다. 으악! 예기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살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 틈을 타 달구는 무진을 옆구리에 낀 채 연기 속을 뚫고 튀어나갔다. 매복해 있던 또 다른 살수의 검이 어둠 속에서 뱀처럼 날아들었다. 보통의 어부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하지만 달구는 상체를 기이한 각도로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녹슨 작사를 역수로 쥐고 상대의 명치를 향해 찔러 넣었다. 푹!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작살에 찔린 살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남은 한 놈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뒷걸음질 쳤다. 이놈이 그냥 어부가 아니구나? 살수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전의를 상실한 듯 했으나 곧이어 호각을 불어 신호를 보냈다. 삑!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밤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증원군을 부르는 신호였다. 달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피 묻은 작사를 뽑아들고 무진을 부축하여 어둠이 짙게 깔린 갈대숲 미로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억센 갈대들이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얼굴을 핥히었지만 두 사내는 멈추지 않고 진흙탕을 헤치며 나아갔다. 뒤에서 횃불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며 추격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터 끝까지 차오르고 부상당한 무진의 다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달구는 갈대가 빽빽하게 우거진 웅덩이 근처에 멈춰 섰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무진의 몸은 고열로 불덩이 같았다. 무진은 흙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허억, 허억, 나는 틀렸네. 무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었다. 밀지를 잃어버렸어. 그게 없으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야. 나를 두고 가게. 그는 달구의 옷자락을 밀어내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달구는 그런 무진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까 챙겨온 기름종이 뭉치를 꺼내 무진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무진은 힘없이 눈을 떴다가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물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겨내자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비단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붉은 용 문양의 옥새가 찍힌 왕의 밀지였다. 이것은 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물에 떠내려간 줄만 알았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물건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달구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달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포기하지 마라. 달구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렬하게 무진의 심장을 두드렸다. 뜨거운 눈물이 무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밀지를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조선을 구한 것일세. 무진이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달구가 단단한 어깨를 빌려주었다. 두 사내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전우회였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사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소수의 살수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갈대숲을 대낮처럼 밝히며 다가오고 있었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살벌하게 울렸다. 형암이 자신의 사병들을 총동원한 모양이었다. 쥐새끼들이 저기 숨었다. 불을 질러라. 튀어나오는 놈들은 모조리 활로 쏘아 죽여라. 형암 조필두에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젖은 갈대밭이었지만
기름 먹인 화살촉은 맹렬한 기세로 불을 옮겨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다시금 피어올랐고 퇴로가 차단되었다. 달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무진을 웅덩이 안쪽, 물이 고여 있어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뜨렸던 작살을 다시 집어들었다. 작살 자루는 낡고 갈라져 있었지만 달구는 능숙하게 옷자락을 찢어 손바닥과 자루를 단단히 묶었다.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제인, 저 혼자서 막을 셈인가? 무모하네. 무진이 소리쳤지만 달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달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구부정한 어부의 등은 사라지고 마치 천년 묵은 고목처럼 단단하고 거대한 등판만이 보였다. 달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5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할 때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다짐이 떠올랐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 다시는 피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혀를 깨물고 번거리가 되었고 이름도 버리고 강가로 숨어들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충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닮아있는 한 사내. 달구는 굳게 닫았던 눈을 번쩍 떴다. 갈대숲을 헤치며 사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의 선자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고 뒤쪽에는 궁수들이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저놈이다. 저 번거리 놈이 패장군을 숨겨주고 있었다. 병사 하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달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끝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달구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의 창이 허공을 갈랐고 다음 순간 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달구의 작살 자루 끝이 정확하게 병사의 급소를 가격한 것이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고수의 타격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이 멈칫했다. 고기 잡는 작살 하나를 들고 정규군을 일격에 쓰러뜨린 솜씨에 기가 질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다시 몰려들었다. 겁먹지 마라. 다구리를 쳐라. 대장의 호령과 함께 4명의 병사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달구는 작살을 풍차처럼 휘돌렸다. 윙윙거리는 파공음이 들리더니 달려들던 병사들의 무기가 튕겨나갔다. 달구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낮추며 다리를 걷어차 순식간에 2명을 진탕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작살의 날카로운 끝으로 남은 2명의 손목을 쳐냈다. 으악! 처절한 비명소리가 갈대숲을 울렸다. 피가 튀어 달구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동시에 벼락처럼 파괴적이었다. 웅덩이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무진은 전율했다. 달구의 무공은 흔한 군관의 것이 아니었다. 저 보법부 바알은 북방의 오랑캐들을 상대하던 특수부대, 흑운대의 절기였다.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전설적인 부대. 그렇다면 이 산에는 무진의 내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흑운장 강철. 영모의 주동자로 몰려 처형당했다던 당대 제1의 무사가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것인가. 무진은 자신이 누구에게 구명되었는지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왕실조차 버린 그를 왕실에 의해 버려진 자가 지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죽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쪽에 있던 궁수대장이 소리쳤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달구는 작살을 쳐내며 화살을 막아냈지만 역부족이었다. 화살 하나가 달구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솟구쳤다. 달구는 고통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내달렸다. 궁수들에게 거리를 주면 끝장이었다. 사자가 빈 먹잇감을 향해 도약하듯 달구는 진흙탕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눈은 살기가 아닌 슬픈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 이 갈대숲은 붉게 물들 것이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끝에 진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두 개의 억울한 원혼이 더해질 것이다. 달구의 작살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다. 피보라가 흩날리는 전장 한복판, 달구는 마치 피에 굶주린 수라와 같았다. 왼쪽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아낼 겨를도 없이 그는 오른손에 쥔 작살 하나로 수십 명의 관군을 상대하고 있었다. 작살 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쇠붙이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적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달구의 숨소리는 찢어진 풀피리 소리처럼 거칠게 그르렁거렸고 땀과 피로 뒤범벅된 얼굴은 흉신악살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적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달려드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 상대의 빈틈을 정확히 찔러 들어가는 그의 무공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육을 위해 다듬어진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사쇼의 기술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누군가의 외침에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암 조필두는 이 믿기 힘든 광경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사병들이 고작 번거리 어부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조필두는 옆에 있던 호위무색의 칼을 빼앗아 들었다. 병신 같은 놈들, 물러서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저놈은 지쳤다. 한꺼번에 덮쳐서 육시를 내라. 조필두의 도끼 어린 고함에 주춤하던 병사들이 다시 창을 곤두세우고 몰려들었다. 달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살을 고쳐 잡았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팔다리에 감각이 무뎌져 갔다. 하지만 뒤에 있는 최무진을 생각하면 쓰러질 수 없었다. 달구는 젖먹던 힘을 짜내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돌격을 준비했다. 그때였다. 불타는 갈대숲의 화염을 뚫고 웅덩이 안쪽에서 우렁찬 호통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매엄 추워라. 내 놈들이 정령 역적의 무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냐? 그 목소리는 병들고 지친 자의 것이 아니었다. 천군만마를 호령하던 대장군의 위엄이 서린 사자우였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곳으로 쏠렸다. 화염을 등지고 선 최무진이 절뚝거리면서도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옥새가 선명하게 찍힌 비단 두루마리, 왕의 밀지가 높이 들려 있었다. 불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밀지의 위용에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무기를 내렸다. 최무진의 눈빛이 조필두를 쏘아보았다. 이것은 주상전하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밀지다. 조필두, 내 놈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정의 곡식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려 양민을 학살한 죄상이 여기에 낱낱이 적혀 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칼을 겨누느냐. 최무진의 일갈에 전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술렁거렸다. 형암의 명령이라 따르긴 했으나 왕의 밀지를 든 장수를 공격하는 것은 곧 삼족이 멸할 영모죄였다. 조필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이대로 물러서면 죽음뿐이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속지 마라. 저것은 가짜다. 역적 최무진이 죄를 피하려 꾸민 수작이다. 저놈들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아니 벼슬을 내리겠다. 당장 죽여라. 탐욕에 눈이 먼 몇몇 사병들이 조필두의 말에 넘어가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죽여. 밀지를 찢어버려. 조필두가 직접 칼을 휘두르며 앞장섰다. 상황은 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 달구는 비틀거리는 몸을 날려 최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작살 끝이 조필두의 목을 겨냥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창날이 두 사람을 옥죄어왔다. 최무진은 달구의 등 뒤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밀지를 가슴에 품었다. 여기까지인가.
죽음을 각오한 순간이었다. 밤하늘을 찢는 듯한 징소리와 함께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갈대숲 전체를 포위하듯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어둠 속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갈대숲 외곽에서 횃불을 든 수백 명의 관군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그들의 복장은 조필두의 사병들과는 달랐다. 조정에서 파견된 정계 금군들이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조필두와 그의 사병들은 얼어붙었다. 갈대숲을 헤치고 말을 탄 건장한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나타났다. 어명이다. 역적 조필두와 그 무리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포박하라. 암행 어사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들이닥쳤다. 조필두의 사병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아이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비명과 애원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조필두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럴 리가. 내 뒷배가 누군지 알고. 그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으나 달구의 작살이 그의 발목을 정확히 걸어 넘어뜨렸다. 조필두가 진흙탕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상황이 정리되자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려 최무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장군, 늦어서 송구합니다. 전하의 명을 받고 장군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속의 밀지를 어색에 건넸다. 이제야 전하의 뜻이 하늘에 닿았군요. 어사는 밀지를 받아 소중히 갈무리한 뒤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달구를 바라보았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작사를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벙거리 어부. 어사의 눈에 의아함과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장군을 지킨 무사입니까? 최무진은 달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달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달구의 눈동자는 고통과 피로로 흐릿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가 남아 있었다. 최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피 묻은 어깨를 잡았다. 어사가 묻지 않는가? 자네가 누구냐고. 달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최무진은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벙어리 어부 달구가 아닙니다. 최무진의 목소리가 갈대숲에 울려 퍼졌다. 5년 전 북방의 전선에서 실종되었다던 흑운대의 대장 강철.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던 금군들과 어사가 술렁거렸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설적인 무장이 역적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그가 초라한 어부의 모습으로 살아있었다니. 달구, 아니 강철은 당황한 듯 최무진의 손을 밀어내려 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최무진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자네가 나를 살렸네. 아니, 자네가 이 나라의 법도를 살리고 정의를 지켜냈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네, 강대장. 어사가 다가와 강철 앞에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그간의 고초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도 흑운대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니 반드시 복권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타오르던 갈대숲의 불길도 빗줄기에 잦아들고 있었다. 강철은 작살을 손에서 놓았다. 툭 하고 떨어지는 작살 소리가 마치 그의 지난 5년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는 소리 같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켜냈다. 비겁하게 도망쳐 숨어 살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강철의 몸이 스르르르 무너져 내렸다. 최무진이 황급히 그를 받아놨다. 강대장, 정신 차리게. 의원을 불러라.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강철은 최무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다시는 비겁해지지 않으리라.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빗물이 뜨거운 상처를 식혀주고 있었다. 매섭게 몰아치던 삭풍이 물러간 강가에는 어느덧 따스한 춘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며 내는 졸졸거리는 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첨가했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갈대숲은 베어지고 새순이 돋아나 연초록빛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 처절했던 혈투가 벌어진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너져 내렸던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번듯한 초가집으로 다시 지어졌고, 그 앞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그물을 손질하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달구였다. 아니, 한때는 북방을 호령하던 흑운장 강철이었던 사내였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그날 밤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그물을 깁는 그의 손놀림은 한없이 평화롭고 느긋했다. 더 이상 그의 눈빛에서 살기나 고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닮은 깊고 고요한 눈동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다. 탐관오리 조필두와 결탁했던 무리들이 일망타진되고 새로 부임한 형암은 청렴하고 덕망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달구를 생명의 은인이자 마을의 영웅으로 대우하려 했으나 달구는 그 모든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강가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전설적인 무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어려워하면서도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준 그에게 무한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아이들은 강가에 나와 달구가 잡은 물고기를 구경하며 제잘거렸고, 안악들은 갓 지은 떡이나 과일을 몰래 마당에 두고 가곤 했다. 달구는 그런 소소한 정을 느낄 때마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칼을 잡고 전장을 누빌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냄새나는 삶의 온기였다. 그는 작살 대신 다시 낡은 그물을 잡았고 적의 목을 베는 대신 팔닥거리는 물고기를 낚아 올렸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그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란한 징소리나 나팔 소리는 없었지만 앞선 기수들의 복색이나 가마의 화려함으로 보아 예사 행차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에 엎드렸다. 행렬은 달구의 오두막 앞에서 멈춰 섰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걸어 나왔다. 병조판서의 지위에 오른 최무진이었다. 반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쫓기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당당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달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그때와 다름없이 따뜻하고 간절했다. 달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무진은 황급히 다가와 달구의 투박한 두 손을 맞잡았다. 강 대장, 아니 달구 형님,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무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뒤따르던 하인에게 손짓했다. 하인이 비단 보자기에 사인함을 정중히 받쳐 들고 나왔다. 무진이 직접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임금의 교지와 함께 흑운대의 대장임을 증명하는 호패,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명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전하께서 형님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고 종이품의 벼슬과 함께 한양으로 부르셨습니다. 형님이 이끄셨던 흑운대도 다시 재건하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제 이 낡은 그물을 버리고 저와 함께 도성으로 가시지요. 형님의 무예와 지략이라면 북방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무진의 제안은 달콤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무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당연히 그가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누가 이 구질구질한 강가에서 평생 비린내를 맡으며 살고 싶겠는가. 하지만 달구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는 무진이 내민 명검을 바라보았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달구의 뇌리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장에서 베어넘긴 수많은 적들의 얼굴, 피로 물든 대지, 그리고 5년 전 자신의 부하들이 죽어가며 지르던 비명소리. 칼은 힘이었고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피와 눈물을 부르는 흉기였다. 달구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지는 당황했다. 형님, 어찌하여 거절하십니까? 이것은 형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세상이 형님을 필요로 합니다. 무진의 절박한 호소에도 달구는 요지부동이었다. 달구는 몸을 돌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삿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가를 가리켰다. 저 유유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무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제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번거리 행세는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 뛰어난 능력을 썩히시려는 겁니까? 무진의 외침이 강바람에 흩어졌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러렀다. 달구는 무진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의 육성이었다. 장군. 그 목소리는 긁힌 쇳소리처럼 거칠고 낮았지만 듣는 이의 폐부를 찌르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무진은 눈을 크게 떴다. 검은? 사람을 베어 세상을 평정하지만 그물은 물고기를 잡아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달구는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내 손엔 이미 너무 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으로 살고 싶습니다. 권력은 열을 붉은 꽃과 같아 언젠가 시들지만 이 강물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흐르지요. 나는 흑운장 강철이 아니라 어부달구로 남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달구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명문장보다도 무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무진은 더 이상 권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이 사내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세속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초월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도인, 다오렌 과도 같았다. 무진은 들고 있던 검을 다시 함에 넣고 옷깃을 여미며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병조판서가 일개 어부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스승에게 바치는 제자의 예였다. 형님의 뜻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무진의 행렬이 멀어질 때까지 달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다시 강가에 평온이 찾아왔다. 달구는 어깨에 그물을 둘러매고 강가로 나갔다. 낡은 쪽배가 찰랑거리는 물결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배에 올라탄 달구는 천천히 노를 저었다. 삐그덕, 삐그덕. 노 젓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강 중심부로 나아가자 시원한 강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강물에 그대로 비쳐 마치 배가 하늘 위를 떠가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비록 세상이 그의 이름을 잊고 역사가 그를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오늘 하루 성실하게 노를 젓고 정직하게 그물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소박한 밥상 앞에서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왕자에 앉은 임금조차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이자 평화였다. 달구가 힘차게 그물을 던졌다. 촤르륵. 허공을 가르며 넓게 펼쳐지는 그물 위로 눈부신 햇살이 보석처럼 부서져 내렸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번거리 어부의 전설은 그 물결 속에 영원히 스며들었다.